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쳐있고 공허하고 결국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허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근데 요즘 또 이제 SNS나 뭐 유튜브나 수많은 것들이 남들의 성공적인 삶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저기 맞춰야 되는구나, 그러지 못하는 나는 실패자구나 라면서 페르소나가 너무 커집니다. 야, 너 지금 뭐하냐?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너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아니야 라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서 비난하는 나랑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저택 초대석에요. 굉장히 신기한 조합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22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유튜버이시기도 하시죠. 김지영 원장님, 그리고 농구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가대표 천재 가드 김태술 코치님이자 신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신의학계에 떠오르는 샛별 김지영 원장님과 그리고 저의 팬심을 담아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국가대표 천재 포인트 가드 가태술님을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이 두 분이 무려 그런데 한 책의 공동 저자로 또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책 제목이 빈틈의 위로인데요. 두 분 어떻게 도대체 만나셔서 이런 제목의 책을 만들자고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건지 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부터 김태수 선수의 팬이었는데 정말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부터 네. 정말 팬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빈틈의 위로 이 책을 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진료실에서는 너무 바쁘게 살고 이제 자기 개발의 강박에 사로잡혀서 본인을 막 불태우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결국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너무 이제 가르쳐주는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의 이야기도 좀 하고 조금 더 진솔하게 접근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별다른 스토리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적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김태수 선수가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쓰던 글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태수 선수가 본인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쉬는 법을 모르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적당히 딴짓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쓴 글을 봤는데 이거 제가 기획하고 있는 책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도 아마추어 농구를 즐겨서 하고 있으니까 알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고, 굉장히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책에 보면 열심히 살지만 내면이 유독 공허한 사람들이라는 원장님의 표현에 저 역시도 공감이 됐는데요. 내면의 공허는 정신과뿐만 아니라 오래된 철학자들도 쇼펜하우어를 비롯해서 내면의 공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장님이 직접 내원하시는 분들을 상담하고 관찰한 결과 왜 이렇게들 사람들 내면이 공허한 분들이 많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할까요? 내면이 공허할까요? 이러면은 아마 제일 많이 돌아온 대답이 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다. 네가 뭐 성취를 얻은 게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들이 아마 제일 많이 돌아올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뭐 다들 많이 느끼시지만 성취, 그리고 물질, 그리고 돈 만능주의잖아요. 노력 만능주의. 그것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결국 노력하지 않는 네가 부도덕한 거다라는 도덕주의로까지 빠지는 게 우리나라의 참 흔한 모습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에 다닌다, 좀 무기력하다, 공허하다라고 하면 게으른 사람,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오르기 쉬운데,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을지로 광화문 쪽에 제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 대다수는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을 다니거나 근처에 있는 이제 국공립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들이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쳐있고 공허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결국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은 결국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허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쇼펜하우어가 정말 출판계를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쇼펜하우어, 니체, 뭐 에리 프롬, 결국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도 이런 나라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훨씬 더 그 심화 버전이 아닌가. 그 심화 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본인을 갈아넣고, 그런데도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더 갈아넣고, 그러니까 남들이 요구하는 모습에 막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내 내면은 공허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글로벌 기관 조사에서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냐라는 거 조사 서베이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족,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보통 1위예요. 네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딱 한 개국인 대한민국만 1위가 물질적 풍요를 나왔어요. 이거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보시면 왜 도대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진짜 다 돈이죠.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느끼는 건 우리 개개인의 의식이 모여서 결국은 집단 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그 집단이 왜 이러는지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뭔가를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볼 때는 그 기저에는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심한 결핍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왜 이렇게 결핍을 느끼냐, 뭔가 확 빼앗긴 과거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 짧은 시기에 뭐 100년 정도의 시기에 그렇죠. 일제시대랑 6.25 전쟁이랑 IMF까지 네. 나라가 그냥 확 뒤집히는 경험들을 각 세대가 연달아 겪었던 것들은 정말 그렇게 과도한 집착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애정결핍이 있어서 계속 사랑만 갈구하는 사람을 보면은 결국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았거나 있던 게 갑자기 확 무너지거나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네. 제 진료실에서 돈에 제일 집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뵀던 분 중에는 과외를 동시에 8개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분은 젊은 시절에 꽤 돈을 벌어서 30대 초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아파트를 자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황장애가 결국 심하게 왔어요.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고 결국 저랑 만나서 약물 치료도 하고 돌이켜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물질적 성공과 풍요에 매달리게 됐을까,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IMF가 오면서 폭삭 집안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도 불안한 거죠. 네, 이걸로는 부족하다. 근데 그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어. 그런 게 있게 된 거여서 가족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한데, 근데 돈이 없으면 그 중요한 것들을 못 지켜. 네, 다 말짱꽝이다. 네, 그렇게 돼버려서 결국에는 건강이나 가족보다도 행복의 1순위가 대한민국에서는 물질적 풍요가 되지 않았나.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고 그러다가 김태수 선수를 만났는데 전 당연히 김태수 선수의 과거를 모르고 만났죠. 근데 또 글을 적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김태술 전 국가대표 선수이시자 신인 작가님께서는 오늘은 편의상 김태술 작가님이라 칭하겠습니다. 김태술 작가님께서도 선수 생활하시던 시절에 무조건 많이, 아주 많이 돈을 번다라는 마음으로 선수 생활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해보시고 그 마음으로 하시고 났을 때 결과가 어땠었나요? 저도 이제 큰 결핍이라고 하면 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정말 성공에 기울였고,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또 성공을 했다라고 또 볼 수 있고 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많았고 비교 대상이 많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또 다른 결핍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책에도 나왔지만 2014년에 왔던 이 슬럼프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보다가 저를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아픈 사람이고 마음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하고 싶다, 좀 더 내 삶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 결핍에서 지금 사실은 딱히 뭐 제가 어떤 분야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11시, 12시 돼서 일어나는 내 삶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남들이 보기에 한심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옛날 같았으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제 삶이 너무 행복하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이유에는 내가 예전에 또 그만큼의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도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농구를 했던 노력을 다른 곳에 기울이게 된다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는 갈 자신감이 있어 라는 것들이 제 안에 내재가 되면서 지금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하루하루를 속도가 느리게 누리면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술 작가님께서 선수였던 당시에 농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농구 팬의 한 명으로서 사실 그때는 제가 직장인이었고 직장인 입장에서 보기에 농구 선수들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직장인들 뭐 1년에 물가 상승분 뭐 3.5% 뭐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탑 클래스에 있는 농구 선수들을 보면 억 단위의 연봉들을 체결하고 근데 그 당시에 작가님이 느끼시기에 내가 지금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진 게 없고 더 많이 이루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아직 한참 부족하고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비교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그쵸. 예,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가 아니다 네. 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원장님. 무의식과 의식을 비롯해서 우리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저희 구독자님들께 항상 엄청 많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또 정신과 전문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순간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죠.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동시에 마음이 동시에 여러 개가 들 거예요. 저 책도 한번 사서 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거 봐서 뭐하나 나랑 동떨어진 얘기일 텐데 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동시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최근에 너무 인상 깊게 봐서 다루긴 했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정말 세대를 가리지 않고 네. 사람들을 뭔가 자극하고 있고 특히나 언론 기사들도 났던데 40, 50대 분들도 이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 진짜 많이 맞아요. 자극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마음끼리 부딪히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는 다 하지만 근데 잘 살기 위해선 남들 가는 길 가야 돼 라는 식으로 말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마음들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마다 그려내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되게 가상적인 이미지들을 그려내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초자 그리고 욕동 두 개가 항상 부딪히고 가운데서 자아가 이걸 조절한다. 네. 근데 자아의 힘이 약하면은 휘둘리고 정신질환이 생기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고 프로이드만큼 유명한 융이라는 정신과 선생님은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페르소나라는 이런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가족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페르소나의 모습이 있고 또 내가 바라는 내 모습 자기라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자아가 이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자아이고 또 그 외에 우리 마음속에 되게 감추고 싶은 그림자라는 모습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결국 포인트는 내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드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이 내적 갈등이 아예 없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과 긴장감이 있는 거는 우리가 건강한 거고 거기서 생기는 긴장감을 나를 위한 에너지로 쓸 거냐 아니면 이 긴장 사이에서 내가 무너지느냐 이거의 차이죠. 근데 이 인사이드 아웃가 이런 장면들을 너무 잘 보여줘서 저도 참 감명 깊었고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딪히는 마음들이 결국 다 나를 위한 거고 그 긴장감에서 비롯되는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게 진정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요. 저도 그 영상 인사이드 아웃 담은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감정이 하나도 없다. 그쵸. 모든 감정은 결국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어요. 예. 우리의 정신세계 주인은 페르소나나 네. 자아가 아니라 네. 결국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만 다니려고 한다. 우울증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가족들은 네가 무슨 우울증이냐. 솔직히 네가 지금 성취를 못한 거 예를 들어 시험에 안 붙었거나 결혼을 못했거나 사회적인 성공을 못 이뤄낸 거 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건데 게으름을 숨기려고 우울증이라고 포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들 하세요. 그럼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데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 다니겠다 라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네, 근데 본인은 어쨌든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네. 본인의 자아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페르소나는 네가 무슨 우울증이냐,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고요. 스스로도 모르겠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 왜 오셨냐? 그냥 안 오시면 됐을 텐데 오늘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라고 저는 반문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분들은 아마도 본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결국에는 치료를 이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더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진짜 본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네가 우울증이고 너는 지금 주변에서 너를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따를 때가 아니고 너에게 건강한 말을 해주는 곳에 가서 치유를 받고 너의 삶을 만들어야 돼. 너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돼 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본인도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진짜로 나는 오늘도 왜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지만 그래놓고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강제로 잡아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오시는 거죠. 그게 내 마음속 결국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주인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대로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의식 수준이 아니라 무의식 수준에서 그러게 나는 왜 이럴까? 혹은 멀리서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메타인지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는 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의식 속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혹시 이걸 극복했다거나 생각나시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흔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은 아내분과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계셨어요. 50대 기러기 아빠. 네, 50대 기러기 아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으로서의 페르소나에 되게 지쳐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역할에 충실해야 돼. 돈을 벌어서 자녀들이 행복하면 돼. 아내가 행복하면 돼. 되게 좋은 얘기인데 나를 잃어버린 거죠. 이것까지는 되게 익숙한 스토리인데 이분이 해준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나는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남편으로서의 기러기 아빠로서의 일이 다 끝나고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은 스위스로 가서 조력 자살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스위스로 가서라고 하면 우리가 평생 가보고 싶던 곳이니까 여행을 하거나 거기에 내 집을 구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스위스로 가서 조력 자살을 하겠다. 와, 왜? 대체 왜? 그때 즐기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30, 40대까지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50대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는지 아예 놓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이게 얼마나 찬스인데 가족도 없고 퇴근하고 뭐 친구들이랑 술 먹어도 되고 네 맘대로 해도 되지 않냐. 그렇죠. 왜 그래? 라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자기의 목소리는 못 듣고 페르소나에만 충실하게 살아와서 이제 그냥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나는 뭘 할 수 없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나의 미래는 앞으로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 어떻게 좋아지냐. 진짜 사소한 거에서 좋아져요. 정말 사소한 거에서 좋아지는데 그게 종류가 뭐든 간에 본인이 하고 싶던 거, 본인이 하고 싶은데 생각조차 못하던 거 하나를 시작하게 되면 바뀝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좋아지신 분은 결국 낚시를 다니고 계세요. 아하. 제가 정말 꼬셔봤고 약물 치료도 하면서 뭐 하나라도 해보자라고 낚시를 가서 본인 시간을 보내다가 이거 다음에 또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갔다. 그러면은 약간씩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거 재밌네. 다음에 낚시터에서 만난 사람들 혹은 뭐 회사 친구들과 저 남해로도 한번 가볼까? 라면서 자기 삶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젊을 때부터 있어야죠. 네. 20, 30대부터 있어야 되는 거고 50대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까 말한 그런 충격적인 얘기도 들리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는 취미의 상실, 취미가 부재한 나라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네. 그 행복의 기준 중에 자신의 취미 생활이 막 3위에 있고 이런 나라들 외국은 많아요.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상위권에 있어요. 네. 그런데 김태수 작가님 선수 생활 하실 때 취미가 있으셨어요? 저는 없었어요. 예, 오로지 농구. 성공, 오로지 농구. 농구. 예, 놀러 나가서도 농구. 네.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가도 이쪽에는 농구 생각하면서 네. 몸을 똑바로 앉는다든지 네. 농구에 관련된 어떤 패턴을 기억한다든지 네. 항상 여기에는 농구라는 것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제대로 계속해서. 그 순간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김태수 작가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취미가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지금 김태우 선수가 말한 게 어떻게 보면 김태우 선수를 성공까지 이끌었고 우리나라를 성공까지 이끌었지만 그렇죠. 동시에 공허함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건.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스테픈 커리 선수가 비시즌마다 골프를 엄청 치러 다녀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농구 국가대표 선수가 비시즌에 골프를 엄청 치러 다닌다. 그런 거 보면 와 지금 네가 골프 칠 때냐. 댓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비난과 지금 비시즌 동안 몸 만들어서 내년에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선 바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외국에서는 그걸 보는 팬들도 즐겁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선수는 또 다음 시즌이 되면 또 잘해요. 자기 할 거 또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다르구나.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지 자체를 못했어요. 아예. 네, 왜냐면 그냥 오로지 위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큰 슬럼프를 겪고 나서 이제 후배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네가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책에도 보면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친구가 물속에 있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 가서 완벽하게 다른 나로서 물속에 몸을 맡기고 행복을 느끼는 친구거든요. 굉장히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저보다 성공을 하고 뭐 돈이 많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는 뭘 하면 행복한지 나를 나로서 느끼는지를 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선수 후반에 많은 이제 취미들을 갖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뭐 부동산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을 조금씩 이제 접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취미로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살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나를 한번 아껴보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 나를 맡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좀 숨이 튀어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작은 경험들이 또 다른 분야에 계속 도전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항상 정말 지겹도록 저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대화를 해봐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누구랑 대화한다 생각하고 진짜 티키타카 대화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를 아는 게 마인드셋의 출발점이다. 그 부분도 이제 후배들한테 가끔 얘기를 하는데 네가 네 자신과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지는 모습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 갭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나를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하는 게 생각보다 저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떤 나의 치부가 나는 아는 치부가 이제 드러나는 순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좀 두렵고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네가 너를 아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가 너를 정면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뭘 좋아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어떤 자아들이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든 만나게 되면 또 다른 더 발전적인 방향과 본인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영향들이 좀 끼쳐지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좀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 마음에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건데 네네네.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결국 이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행복은 또 어떻게 또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이게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뭐 프로이트가 이제 정신의학의 가장 본류니까 딱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초자 이런 규칙들에 맞춰야 돼.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인간들은. 근데 동시에 우린 동물이기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부딪히는 거에서부터 내적 갈등이 항상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에도 적었지만 점점 프로이트보다 이제 융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해석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진료실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초자아보다 페르소나라는 게 우리에게 조금 더 우리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감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듣는 나이 이 나이 때는 요거 해야 돼. 그렇죠. 20대 때는 취업하고 30대 때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자기 집 가지고 착착착착 우리 한국인이 말하는 인생 그래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만 한다는 압박을 모두 다 갖고 살고요. 네. 주변에서 다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줘요. 마치 부모님 맞아요. 말하는 것처럼 야 내가 진짜 너를 생각해서 말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다들 오지랖에 날하잖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페르소나를 다 키웁니다. 아 그래서 저기 맞춰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근데 요즘 또 이제 SNS나 뭐 유튜브나 수많은 것들이 남들의 성공적인 삶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저기 맞춰야 되는구나, 그러지 못하는 나는 실패자구나 라면서 페르소나가 너무 커집니다. 페르소나가 너무 커지면 결국 내가 바라는 삶과 내적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긴장은 우리를 성공시키는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저기 맞추고 싶고 근데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삶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다 하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네. 이 균형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역전돼 버리면은 이제는 무기력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해도 안 돼, 저거 어차피 안 돼 라는 쪽으로 가면서 자기 비난을 엄청 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소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너 지금 뭐하냐,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너 지금 이렇게 많이 자고 있을 때 아니야, 너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아니야 라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서 비난하는 나랑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럽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 마음 중 일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네 목소리도 소중하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살면은 원동력이 되는 건데, 여기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뺏겨버리게 되면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인사이드 아웃처럼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 안에서 빨강색 아이 친구 네네. 있잖아요. 버럭이가 막 이러고 버럭이. 불안이가 이러고. 네, 그 친구들이 지금 모니터 앞에서 활동 중이다 지금. 네네. 그 친구들의 시간이고 지금은. 그쵸. 네, 조금 지나면 기쁨이도 좀 있으면 네. 또 활동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신의 마인드셋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나를 위한 거다. 예, 그리고 예. 지금 얘가 좀 크게 목소리를 내는구나. 그럴 수 있지. 이 목소리도 소중하지. 근데 잠깐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요렇게 가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두질 않아요. 책에 원장님께서 마음의 습관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마음의 네.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마음의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지.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대화를 해야죠. 내가 바라는 삶은 뭐지? 근데 나는 이거를 왜 바라지? 이거는 내가 바라는 건가? 아니면은 주변에서 나에게 주입해온 꿈인가? 진짜 내가 바라는 건 뭐지? 근데 주변에서 나한테 말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내 내면과 대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면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빈틈이 있어야 돼요. 빈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있거나 카페에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냥 공원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진짜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멍 때리고 있건 빈 시간 있으면 죄악시예요. 네. 그 시간에 문제라도 하나 더 풀어라. 그 시간에 남들은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 자기 내면과 멀어지게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 내가 바라는 삶이 뭔지 모르겠다면 진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삶에 빈틈을 넣어주면서 나는 어떤 삶을 꿈꿀까라는 장면을 그린 게 좀 있는데, 저는 하와이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고 저도 와이프랑 하와이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대여섯 살 때 하와이를 한 번 더 데리고 갔어요. 그냥 운전을 하다가 이 동네 바닷가 너무 좋다 이러고 바닷가에 가서 정말 어디 영화에서 무슨 판타지 영화에서 본 것 같은 큰 나무에 그 동네 아이들이 막 올라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 또 신기하니까 이제 말 걸면서 너네 어디서 왔냐고 같이 놀자고 말하는 그 장면이 정말 그림 같아요. 마치 행복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그쵸. 아이들이 그냥 나와서 나무에서 몇 시간 놀고 바다에 들어가서 놀다가 좀 어두워지면은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또 놀다가 각자 엄마들이 부르면은 집으로 들어가지고 저녁 먹고, 이런 빈틈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내면에 단단하게 만들고 내 내면과 계속 대화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게 만드는 시간이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어린아이만 있는 거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계속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즐기고 계속 대화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냐?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아까 얘기한 스테픈 커리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다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빈틈 있는 시간을 동시에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잘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 와이프도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